가면 증후군이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1978년도예요. 클랜스하고 아임스라는 이제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에서 뭐 일하는 워킹 여자들 있잖아요. 되게 성공하고 일도 잘하는데 이 여자들하고 말하니까 불안하다고. 자기가 약간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그냥 운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 가짜로 사람들 속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른 여자들, 특히 성공한 어른 여자들 연구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임포스터이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발전되면서 우리 모두가 여자, 남자 다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임포스터이즘 있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대로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얼마나 임포스터인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임포스터이즘 테스트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21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1? 네. 28. 저는 누가 채점해 주는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아니 선배님 저도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김상중님은 네네. 어떻게 나왔죠? 저요? 네. 저도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남정네들 정말. 아유. 여기 이한이님은 23, 아, 한영 22, 윤지상님은 27, 김경아님은 28. 이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딱 그 점수에 막 관심 있거든요. 맞아요. 딱 이 점수가 나오면은 나는 임포스터다. 나는 임포스터 아니다. 맞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임포스터들은 임포스터 가면까지 숨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이 익숙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는 뭐 아주 소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척도를 막 믿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뭐가 이제 힘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포스터들이 많은데 근데 숨어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가면들이 제일 많이 보였는지 이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첫 번째 가면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보는 가면인데 천재 가면이거든요. 천재 가면? 천재 가면이 뭐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알아. 나 똑똑해. 100점 받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맞아, 꼭 그러더라고요. 네. 노력에 대해서 숨기는 게 이게 딱 한국이잖아요. 한국 학생들의 많이 받고. 근데 그 노력에 숨기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했으면 천재잖아요. 그냥 원래 알았던 거잖아요. 원래 나 조금 타고났어. 이게 제가 많이 봤던 첫 번째 가면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막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나 공부 못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가면을 쓰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면을 씌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점수만 보고 아니면 대학교 이름만 보고 너 천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가 천재처럼 느끼면은 기분 좋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되게 걱정되고 슬픈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라이본 피아니스트 컴피티션 있잖아요. 1등 했던 임윤창. 정말 사람들이 천재처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씌워주는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검색만 해도 벌써 천재라고 부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린데도 계속 사람들이 천재다, 천재다. 그러면 자기 진짜 천재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게 앞으로 1등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훌륭한 사람들 서포트 해주고 싶으면 이 천재 가면을 씌워주는 것보다 관심이 가야 되는 게 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했을까. 다음 곡은 어떤 거 할까. 어떤 곡을 칠 건지 어떤 스타일로 연습할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재 가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 과정에 관심 주고 1등 했다, 천재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훌륭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두 번째 가면, 제가 많이 봤던 가면, 그리고 저도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벗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로 완벽 가면이거든요. 완벽하다는 가면. 그리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 원래 임포스터 연구를 보면은 제일 단단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CEO들, 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각하면은 또 드라마에서 사장으로 나올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임포스터거든요. 왜요? 직원들 앞에서 완성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직 자기도 들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좋은 리더면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앉아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피드백이 있거든요. 피드백 서로 하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 맥락에서는 다 완벽 가면을 썼으면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와. 완벽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몰래 혼자서 막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 가면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지. 거의 안 힘들게 한 것처럼. 또 집에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네, 원래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처럼. 쉽게 한 것처럼. 네네, 그냥 어제 했어 그냥.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거의 60% 넘게 동의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애마존이 제일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도 70% 넘게 나왔고요.
이런 되게 정말 성공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 진짜로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완벽 척하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댓글 했는데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 가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 가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재 가면하고 완벽 가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면 타고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토끼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졌어도. 왜냐하면 그 타고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이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겸손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리사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겸손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가면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디렉트하게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들키기 학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들키기 하면 안 되고 막 어디 가서 나 이거 못해, 몰랐어, 실패였어, 이거 아니고 일찍 들키기.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중요한 시험 망치는 것보다 그 전에 공부할 때 셀프 테스트를 하자. 일찍 미리 해가지고 이거 어렵구나, 나 시간 더 많이 필요하는구나, 아니면 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안전한 일찍 들키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들키기 아니고 비슷한데 실수 학습.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를 또 아까처럼 그냥 막 실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진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편지를 쓰자. 이제 한국말로. 왜냐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 한국말 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엄마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 고쳐줬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안전한 들키기도 되고 그러네. 실수, 사람 앞에서 엄마한테. 실수. 그러네. 그래서 이 실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성공할 수 있다. 친구들한테도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말들이 막 도움이 안 되거든요. 더 감동받는 거랑 더 도움되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실수할 자격 있어. 괜찮다고. 너 오래 걸려도 돼.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사실은 성공에 대해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대학교 됐으면 성공. 회사 들어갔으면 성공. 근데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성공들이 있거든요. 피곤했어도 뭐를 해냈으면 그것도 성공. 아이하고 좋은 대화했으면 성공. 그렇죠. 아이가 책 읽어주는데 집중했으면 성공.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패도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끝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근데 완벽 가면을 썼으면 우리 아이들도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도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하면은 엄마가 싫어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 윗사람, 보스들, 사장들, 교수들이,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약간 보여주면 밑에 학생들, 아이들도 그리고 같은 직원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메타인지가 필요한지. 메타인지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게 됐으면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원래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소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는데 진짜 좋은 메타인지가 도움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나 혼자서 못하니까 조금 힌트를 줘. 조금 도와줘.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용기를 키우려면은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씩 살짝 들키면서 실수를 하면서 가면을 벗고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이 애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리죠.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서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그럼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옛날에 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거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아,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아유,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았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다음은 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쌤 예전에 화투 네, 하도 많이 주시. 치면은 좀 도움 된다고 하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서 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이죠. 이제 2번째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3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화투는 일단은 머리는 쓰고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화투 치러 가려면 집에서 나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산책. 집에서 방에서 명상. 완벽한 스포츠네. 딱 이상적인.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게임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도 좋은 인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화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화투를 치면 나을까요? 화투를 치고 명상을 하는 거. 네, 하도 치고 아니면 치면서 읽고 명상을. 사실 예전에는 명상을 약간 도닦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명상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돼서 근데 명상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는 이완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이 되나? 네, 사고 나지 않을까요? 명상할 때 눈 감는 거 아닌가요? 네,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와 환자 가족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D씨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신대요. 분명히 약을 안 드셔도 잘 주무셨는데 그 잤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시고 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약 중에서는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죠. 수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약을 드시고서는 그 효과를 잘 봤다면서 이 약의 처방을 너무 고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의심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거 치매에 걸리시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약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 그냥 나머지 부작용들은 감안하시고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높죠? 올라갔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